계좌 잔고의 숫자 1과 08개가 찍혔을 때 나는 사흘 밤낮으로 씨름하던 기획안을 막 마무리하고 있었다. 옆자리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나는 그저 담담하게 창을 닫고 항공권 예매 앱을 열었다. 1억 원. 수없이 새벽 3시에 마셨던 커피와 3번의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얻어낸 대가였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주도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한 장만 예매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자 숨 돌릴 틈이라고 생각했다. 서귀포 중문 해변에 선베드에 누워있기 전까지는 내 남편 박민준의 친어머니, 나의 시어머니가 낯선 번호로 그 가족 공동자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령이 강 본부장님 대단하십니다. 프로젝트 마감 회의에서 김영철 대표님이 먼저 박수를 쳤다.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계약 성공이라는 4글자가 선명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팀원들이 잘해준 덕분입니다. 어우,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공을 팀원들에게 돌렸다. 김 대표님은 손을 저었다. 그는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었다. 이 계약이나 혼자 힘으로 따낸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겸손은 강 본부장, 상대측 법무팀장, 그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손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강 본부장이 기어코 성사시켰어. 대단해. 그는 재무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늘 하던 대로 강 본부장 프로젝트 성과급은 오늘 바로 특별 승인해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김 대표님은 나를 따로 남겼다. 그가 따라준 따뜻한 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강 본부장, 이 돈 마음 편히 받게. 지난 반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알아. 세후 1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들어갈 거야. 너무 긴장만 하지 말고 푹 좀 쉬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분도 광적인 기쁨도 없었다. 이 돈은 내가 200페이지에 달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강지수, 33, 이 회사 최연소 마케팅 본부장. 나는 내 능력으로 밥을 벌어먹고 그 사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막내 어시스턴트인 아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다. 본부장님,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1억 원이요. 방금 재무팀에서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백화점 상품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자, 이거 가지고 팀원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 나는 저녁에 일이 있어서 못 가. 아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나는 컴퓨터를 잠갔다. 마침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그 긴 숫자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지난 반년간 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결혼 5년 차인 내 남편 박민준이 내게 걸어오는 전화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다. 여보, 언제 와? 여보,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 놓으셨는데 와서 먹을 거야? 여보, 어머니가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져야 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나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제 드디어 그 소음들을 끄고 오롯이 강지수만의 며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링너, 밤 9시.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서재 문틈으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민주는 기어코 듣고 말았다. 어머니, 네, 들어왔어요. 아휴, 제가 알아서 기회를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져 있었다. 누군가를 달래면서도 비위는 거스르기 싫어하는 그 특유의 초조함이 묻어났다. 내가 서재문 앞에 서자 그는 마침 전화를 끊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본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여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고? 회의했어요. 나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와 살갑게 내 잠옷을 챙겨주었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오늘도 당신 얘기하시더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내가 좀 말리래. 건강이 최고라고. 셔츠 단추를 풀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없었어. 민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러시지. 그 프로젝트 이제 거의 끝났냐고, 성과급은 곧 나오냐고도 물어보시더라.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조용히 쳐다봤다. 민주는 내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멋쩍게 웃었다. 여보, 왜 그렇게 봐? 어머니 다른 뜻 없어. 그냥 우리 사는 거 관심 가져주시는 거지. 민준 씨,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성과급 나왔어요. 민준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자신이 성과급을 받은 것보다 더 눈부셨다. 나왔어? 얼마? 1억 원. 1억? 그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뒤이어 감출 수 없는 희열이 터져나왔다. 그는 손을 비비며 제자리에서 두어 걸음 맴돌았다. 대박이다. 대박.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걸로 이제 뭐요? 내가 물었다. 아냐, 아무것도. 그는 즉시 표정을 수습하고 다시 내게 다가왔다. 여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어머니 쪽에는 우리도 좀 내일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 예매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네? 민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 링산. 제주도에? 민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내일? 왜 그렇게 급하게? 나는 옷장에서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여름 원피스와 수영복 몇 벌을 던져 넣기 시작했다. 안 급해요. 미뤄뒀던 연차 소진해야죠. 여보.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는 벌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우리 둘이 가는 거야? 나는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휴가 신청도 안 했고. 나 혼자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선크림을 집어들었다.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침실 한가운데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민망한 표정, 그리고 미세하게 감지되는 공포감까지. 혼자 간다고?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성과급 받았다고 혼자 휴가를 가버리면 이게 무슨 경우야? 나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고 일어섰다. 민준 씨, 그냥 휴가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며칠 혼자 있고 싶어요. 누구랑 일정을 상의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추고 싶지도 않아요. 한밤중에 전화벨을 깨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햇볕 쬐고 파도 소리 듣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는 결국 핵심 인물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어? 겨울만 되면 쑤신다고?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주도면 딱 좋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마쳤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사흘 밤낮으로 야근하는 것보다 더 깊은 피로였다. 민준 씨, 우리 엄마도 허리 안 좋으세요. 우리 아빠는 통풍도 있으시고요. 만약 제가 누굴 모시고 간다면 당신 어머니 차례는 아니에요. 하물며 전 누구도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지수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민주는 발끈했다.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비행기 타기 전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나 내일 가고 일주일 뒤에 돌아와요. 이 1억 원은 나 강지수가 번 돈이에요. 어떻게 쓸지는 내가 알아서 해요. 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건 이기적인 거야.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면 그냥 이기적인 사람 할게요.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불투명한 유리문과 물소리 너머로 민준이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소리와
그가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안 가겠대. 내일 비행기표 예매했다고. 혼자. 내가 어떻게 막아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시 설득해 본다고요. 나는 샤워기를 껐다. 물방울이 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싸늘한 눈빛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민준의 방법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1억 원이라는 성과급 액수를 한 푼도 빠짐없이 그의 태우마마께 보고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랭스이, 다음 날 아침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정말 가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비싸요. 나는 신발을 신었다. 지수야, 그가 벌떡 일어섰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냥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효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민준 씨, 효도랑 등골 빼먹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어머님 한 달 연금 150만 원, 아버님은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있으시잖아요. 두 분이 돈이 부족하세요?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내 통장에 대한 통제권이겠죠. 나는 문을 그리고 다시는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돈을 우리 둘의 돈이 아니라 당신 내 집안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때 가서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하죠. 문이 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의 모든 후회와 변명으로부터 나를 차단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안대를 썼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짭짤하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중 나온 전용 차량 기사님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서귀포의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업무 카톡의 폭격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도, 민준의 하소연도 없었다. 나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다. 나는 테라스의 자쿠지에 몸을 담그고 아이스 코코넛 워터 한 잔을 주문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민준에게 도착했음. 걱정 마. 급한 일 있으면 메시지 남겨 확인할게라는 카톡을 보냈다. 그리고 업무용 계정은 로그아웃하고 모든 가족 단톡방을 차단했다. 오직 민준의 개인 카톡과 전화번호만 남겨두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평온이었다. 나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얇은 로브를 걸친 채 호텔 인피니티 풀로 향했다.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썼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야말로 나 강지수가 누려야 할 인생이었다. 링후, 내가 주문한 모히토가 막 입에 닿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때 아닌 소리를 내며 울렸다. 민준이 아니었다. 낯선 제주 지역 번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절 버튼을 눌렀다. 3초도 지나지 않아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마치 빛 독촉처럼 집요했다. 나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몸에 밴 직업 정신 때문에 전화를 받았다. 혹시 모를 클라이언트의 개인 번호일 수도 있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굳세고 기운 넘치는 목소리였다. 시어머니, 민준의 엄마였다. 나는 순간 멍해져서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낯선 지역 번호였다. 어떻게? 어머니? 아이고 지수야, 겨우 통화가 되네. 너 이 녀석 어떻게 된 거니? 돈 좀 벌었다고 아주 잠수를 타? 집 전화도 안 받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과장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방금 도착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번호는 어떻게 내 장 이모님한테 부탁해서 걸었지? 네가 내 전화는 안 받을까 봐.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수영장 물에 내 싸늘한 얼굴이 비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일? 당연히 일 있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공격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지수야, 민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지? 무슨 말씀이요?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아직도 시치 미를 때? 시어머니는 불쾌해했다. 네가 성과급 1억 원 받은 거 말이다. 민준이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 돈 받자마자 혼자 제주도로 날아갔다고. 지수야, 너 어쩜 그렇게 철이 없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시동생, 민호 알지? 걔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단다. 아가씨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딱 하나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해오라지 뭐니. 어머, 그럼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는 무슨. 우리 집에 당장 7천만 원이 어디 있니? 내 아버님 돈은 전부 펀드에 묶여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지수야, 이건 네가 형님으로서 나서야 할 일이다.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가 받은 1억 원에서 일단 7천만 원 먼저 꺼내서 네 시동생 결혼부터 시키자는 얘기다. 이건 집안의 경사야. 형님 된 도리로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안 되지. 나중에 민호가 돈 벌면 갚으라고 하면 되고. No.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민호 씨 결혼은 좋은 일이지만 그 결혼 자금은 시댁에서 해결하실 문제죠. 왜 제가 내야 하나요? 뭐, 네가 내다니. 너는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이야. 내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그럼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내 귀를 때렸다. 그리고 1억 원이나 되는 큰돈,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쥐고 있어? 재테크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러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 줄 테니. 나머지 3천만 원은 너랑 민준이 둘이 알아서 써.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어머니는 간섭 안 할게.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간섭 안 하신단다. 우리 집 돈이란다. 어머니,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첫째, 이 1억 원은 저 강지수가 밤낮 없이 야근해서 번 돈이지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둘째, 제가 민준 씨와 결혼했다고 해서 시댁에 팔려온 게 아닙니다. 저에겐 저만의 인격과 재정적 자유가 있어요. 셋째, 민호 씨는 민준 씨 동생이지 제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7천만 원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너.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몹시 화가 난 듯했다. 강지수,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내 눈에는 이 시어미도 내 남편 민준이도 안 보인다는 거야? 돈 안 주겠다. 이거지? 좋아, 너 거기 딱 기다려. 전화가 탁 소리를 내며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모니터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나는 민준의 전화가 곧 걸려오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링레오. 역시나 5초 뒤 핸드폰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베리 30초는 좋게 울리도록 내버려둔 뒤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강지수. 민준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애원이 아니었다. 체면을 구긴 남자의 분노의 참 목소리였다. 너 무슨 뜻이야?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뒤로는 딴소리를 해? 너 사람 존중할 줄 몰라? 우리 엄마야. 민준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그보다 차분했지만 더 큰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 당신은 누구 자격으로 나를 질책하는 거죠? 당신 어머니께 효도하지 않은 아내를 꾸짖는 남편의 자격으로?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 성과급을 받아내려는 아들의 자격으로?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1억 원 얘기를 어머니께 한 건 나를 존중한 건가요? 어머님이 7천만 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신 건 나를 존중한 거고요. 나는 일어섰다. 수영장가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나는 오히려 눈이 시렸다. 당신들 모자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결국 이 돈이 목적 아니었어요? 거짓말이라니. 내 동생이 그 여자 마음에 들어 한다고?
결혼자금 7천만 원도 사실이고 민주는 여전히 우겼다. 그래요? 나는 냉소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원이 결혼자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여자를 만난다고요? 민준 씨, 당신은 내가, 강지수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아 넘어갈 바보로 보여요? 너 분명히 말하는데 민준 씨,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소란 피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요. 하지만 난 지금 휴가 중이에요. 내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전화가 또 그 낯선 번호로 걸려왔다. 나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즉시 다시 걸려왔다. 또 거절했다. 세 번째 전화는 받았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히면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저편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다. 민호 씨 결혼, 형님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축의금 100만 원이 최대입니다. 7천만 원은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강지수,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어머님, 나는 호칭을 바꾸었다. 말투도 회의할 때처럼 공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저는 지금 어머님과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만약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모든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그녀의 방식을 따라했다. 어머니, 뭐라고요? 제주도는 신호가 너무 안 좋네요. 잘 안 들려요.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 방해금지 모드를 켰다.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만 전화가 오도록 설정했다. 민준의 카톡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돈 쓸까봐 걱정돼서. 어머니,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우신다.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 강지수, 너 꼭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겠어? 능치? 나는 화면에 떠있는 붉은 숫자들을 보며 실소와 함께 서글픔을 느꼈다. 박민준, 내 남편, 30대 중반의 남자로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뼛속까지는 영원히 젖을 떼지 못한 아이였다. 그의 엄마 말은 곧 성지였다. 나는 그 히스테릭한 음성 메시지들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문자로 답장을 보냈다. 민준 씨,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1억 원은 내 혼전 재산의 증식분이자 나의 개인적인 노동소득이에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이 돈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어요. 둘째, 민호 씨는 당신 동생이지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가 결혼하는데 형인 당신이나 부모님이신 두 분이 돈을 보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나 강지수는 성이 다른 사람이고 그런 의무 없어요. 셋째,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면 당장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카톡으로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요. 만약 그냥 돈이 목적이시라면 그 심장병은 제가 고칠 수 없네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가 불효하고 이기적이고 냉혈한이라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돌아가서 얘기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 다시는 당신 어머니를 핑계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낸 후 나는 그의 카톡도 알림을 껐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썼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고 바닷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모히토는 완전히 맛이 변해 있었다. 나는 1억 원을 둘러싼 이 전쟁에서 일단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7천만 원 결혼 자금 공식은 나의 강경한 태도에 막혔고 민준의 가족애를 앞세운 인질극도 나의 논리에 무너졌다. 그들은 당분간 나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소동의 일막이자 마지막 막이라고. 나는 맛이 변해버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이 이에 부딪히며 차갑게 느껴졌다.
이 승리는 나에게 그다지 큰 상쾌함을 주지 못했다. 제주도에서의 다음 이틀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다. 민주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보, 안전하게 다녀와. 어머니 오늘 또 혈압이 오르셨어라는 보고성 카톡을 보낼 뿐이었다. 나는 일절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우도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비자림 숲길을 걸었다.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모두 서울에 던져두고 오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의 긴장감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링바 사건은 나흘째 밤에 터졌다. 내가 막 스파를 마치고 목욕 가운을 걸친 채방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또 낯선 제주 지역 번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이미 여러 개의 번호를 차단당했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확실히 끝을 낼 생각이었다. 강지수.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다소 나이 들었지만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시아버지, 민준의 아버지. 평소 집에서 거의 말이 없고 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며 가장의 권위를 지키던 남자. 아버님? 나는 조금 놀랐다. 너 지금 어디냐? 시아버지의 말투는 질문을 용납하지 않았다. 제주도요. 휴가 중입니다. 휴가? 그는 냉소했다. 강지수, 너 참 팔자도 좋다. 네 남편은 집에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너 혼자 밖에서 돈 쓰며 놀고 있다니.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가 왜요? 걔가 왜냐고? 네가 걔한테 물어봐야지. 왜냐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너, 내 시어머니가 그 7천만 원을 민호 결혼 때문에 달라고 한 줄 알지?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설마 아니었나? 결혼? 허어,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체면 차려준 거다. 진실을 알면 네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민준, 그 등신 같은 놈이 집안 돈을 빼돌려서 무슨 코인인지 뭔지에 투자를 했어. 5천만 원을 전부 날려먹었다고. 거기다 은행에서 소비자 대출 3천만 원까지 받아서 빚까지 졌어. 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테라스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5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언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냐고? 네가 죽기 살기로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을 때지. 걔 엄마가 그걸 다 숨겨줬어. 이 집안은 걔 때문에 거덜났다고. 우리 노후 자금까지 전부 걔 빚 메우는 데 들어갔는데 아직도 3천만 원 빚이 남았어.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집에 독촉 전화를 해대고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다. 제주도의 밤바람이 뼈를 시리게 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가 민호 결혼 핑계를 댄 거다. 그 7천만 원은 빚 갚을 돈이었어. 결혼 자금인 줄 알았냐? 그건 목숨값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운 망치처럼 나의 모든 이성을 박살냈다. 강지수,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다. 네가 받은 성과급 1억 원 한 푼도 손대지 마.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3천만 원 빚을 못 갚으면 은행 사람들이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박민준, 그놈은 직장도 잃고 어쩌면 감방에 가게 될지도 몰라. 전화가 끊겼다. 세상이 죽은 듯이 고요했다. 링지오. 나는 테라스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발치에는 붉은 와인 자국과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추웠다. 발바닥부터 시작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다. 박민준, 내 남편. 그는 투자에 실패해 우리의 공동자금을 전부 날리고 3천만 원의 빚까지 졌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시동생 결혼 자금을 달라는 황당한 연극을 펼쳤다. 그들 모두는 내가 받을 1억 원의 성과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7천만 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 1억 원 전부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파놓은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은행 사람들, 감방, 시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왜 민준이 내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토록 기뻐했는지, 왜 내가 혼자 제주도에 온다고 했을 때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왜 시어머니의 요구가 그토록 당당하면서도 히스테릭했는지. 나는 그들의 가족이 나는 그들 가족이 파놓은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였을 뿐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나는 강지수다. 협상 테이블에서 철의 여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지수다. 당황하면 안 된다. 나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온 가족이 이 순간 동시에 연락 두절이 되었다. 참 잘하는 짓이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시아버지는 민준이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그 5천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일까? 나와 민준은 재정적으로 항상 분리되어 있었지만 가족 비상금 통장으로 쓰는 공동명의 계좌가 하나 있었다. 매달 양쪽에서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계좌였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 중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그 안에는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5,200만 원 남짓 들어있었다. 나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공동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민준이 이 돈에 손을 댔는지, 만약 그가 감히 이 돈에 손을 댔다면, 웹페이지 로딩이 조금 느렸다. 작은 원이 화면 중앙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렸다. 마침내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었다. 나는 계좌 전체 조회라는 글자를 보았다. 나는 끝자리가 8,852인 공동예금 계좌를 클릭했다. 페이지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되었다. 나는 출금 가능 잔액 항목을 보았다. 5,200만 원이 아니었다. 3천만 원도 1천만 원도 아니었다. 잔액 15, 210원, 15,210원. 순간 온몸의 피가 손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다. 차갑고 마비된 느낌. 나는 호흡을 되찾는데 2분이 걸렸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웹페이지를 닫았다. 제주도의 따뜻한 밤바람이 나를 춥게 했다. 나는 목욕 가운을 단단히 여몄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힘을 준 탓에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누구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항공사 앱을 열었다. 내일 예약된 모든 스파와 다이빙 예약을 취소했다. 나는 가장 이른 시간에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새벽 5시 출발, 오전 9시 도착. 나의 휴가는 조기 종료되었. 박민준, 그리고 그의 가족, 내가 돌아가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다음 주 수요일 그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지. 새벽 4시 반, 나는 캐리어를 끌고 제주국제공항 라운지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고 활주로의 유도등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5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기대어 1만 미터 상공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며 시아버지의 전화 속 단어들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코인, 5천만 원, 3천만 원, 소비자 대출, 다음 주 수요일, 감방, 그리고 그 눈에 선한 잔액 15, 210원. 오전 9시 반 비행기는 정시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터미널을 나서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옷깃을 여몄다. 나는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시내가 아니었다. 신한은행 강남 프라이빗 뱅킹센터. 나는 먼저 거래 내역서를 떼야 했다. 그 5,200만 원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야 했다.
박민주는 전화기를 끄고 잠적하면 내가 속수무책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나 강지수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특히 사람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1시간 후 나는 은행 PB센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맞이한 것은 김대리, 나를 3년간 담당해온 젊은 직원이었다. 강 본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제주도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나는 신분증과 공동명의 카드를 건넸다. 김 대리님, 이 카드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서 전부 뽑아주세요. 은행 직인 찍어서요. 김 대리는 카드를 받아들고는 직업적인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잠시 굳었다. 본부장님, 이건 본부장님과 박민중 고객님의 공동명의 계좌라서요. 규정상 공동명의 계좌의 상세 내역은 두 분이 함께 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염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눈빛은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제 계좌가 도용된 것 같아서요. 즉시 모든 출금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은행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해서 제 자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후속 책임은 은행에서 지셔야 할 겁니다. 김 대리는 내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내 직업을 알고 있었고 내 개인 계좌에 늘 억대의 자산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가 바로 팀장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은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거래 내역서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첫 페이지부터 훑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출금은 석 달 전, 금액 1천만 원. 두 번째 출금은 2달 반 전, 금액 2천만 원. 세 번째 출금은 1달 반 전, 금액 1천만 원. 네 번째 출금은 1달 전, 금액 1천만 원. 다섯 번째 출금은 3주 전, 금액 200만 원, 총 5,200만 원. 모든 이체 기록의 적유란에는 투자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출금 시간은 내가 야근이 가장 심하고 출장이 가장 잦았던 시기였다. 그는 우리의 가족 비상금을 자신의 투자 시드머니로 사용했다. 본부장님, 김 대리는 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도용 맞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나는 그 몇 장의 종이를 꽉 쥐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내 소나기에서 구겨졌다. 아니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도용이 아니에요. 집안 도둑이죠. 쌀.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와 민준이 5년간 함께 살았던 그 집. 지금은 내가 가장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들고 은행 아래층 카페에 앉았다.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극한의 냉정이 필요했다. 시아버지의 전화에서는 두 가지 돈이 언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계좌에 5천만 원. 이 돈은 민준이 전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3천만 원의 소비자 대출. 이 돈은 성격이 더 악질적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민준이 언급했던 그 코인 플랫폼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코인 플랫폼 붕괴, 대표 잠적, 피해액 수백억 원대, 수만 가구의 피눈물, 금융사기 코인의 실체, 금융다단계의 함정, 코인 사기 수법 전격 해부. 뉴스 기사의 날짜는 지난주였다. 시아버지가 말한 은행의 독촉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민준. 그는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가장 조잡하고 원시적인 금융 다단계에 우리의 목숨줄 같은 돈을 사기당한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아도 그의 모습이 선했다. 고수익에 눈이 멀어 자신이 금융 천재라도 된 줄 알고 내 앞에서 자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을 그 모습. 비참하고 한심했다. 그럼 3천만 원의 소비자 대출은? 나는 민준의 개인 SNS 계정을 열었다. 그의 피드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업무 관련 링크를 공유하거나 내가 해준 저녁 식사를 자랑하는 사진뿐이었다. 나는 그의 사진첩을 열었다. 석 달 전 그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금융 세미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는 센터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비상하게 해주신 왕 대표님께 감사. 나는 그 왕 대표라고 불리는 기름진 중년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그 왕 대표의 얼굴을 캡처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했다. 곧 나는 이 남자의 정보를 찾아냈다. 왕진국, 캐피탈 대표, 그리고 이 소위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등기부등본상 자동차 렌트 회사였다. 나는 이 실마리를 따라 더 많은 것을 찾아냈다. 그 왕 대표라는 자가 이 사기극의 주범이었다. 그리고 박민주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심지어 나는 민준의 이체 기록을 보았다. 그는 우리의 5,200만 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3천만 원의 소비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나는 익숙한 이름을 보았다. 박민호, 그의 철없는 동생. 박민주는 자기 혼자 불구덩이에 뛰어든 게 아니라 동생까지 끌고 들어갔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왜 시어머니의 첫 거짓말이 민호가 결혼자금 7천만 원이 필요하다였는지. 민호 역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쓴맛이 혀뿌리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나갔다. 증거는 모두 모였다. 수산, 나는 우리 집으로 가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아파트로 직행했다. 그들은 분명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박민준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그들 가족의 작전지휘 본부일 테니 나는 익숙한 갈색 방화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허둥대는 발소리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설마 또 그놈들인가? 문 여세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문을 뚫고 들어가기엔 충분했다. 안에서는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안에서 열렸다. 문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티셔츠와 잠옷바지 차림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했다. 온몸의 전기가 다 빨려나간 모습이었다. 그는 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나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지수야.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네가 어떻게 돌아왔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시아버지는 그 변함없는 가장의 얼굴을 하고 소파 주저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담배가 끼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나를 보고는 먼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에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강지수, 네가 여길 무슨 낯으로 돌아와. 네가 민준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그녀가 선수를 쳤다. 제가요? 나는 웃었다. 나는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시부모님 앞에 찻상에 던졌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박민준 씨 5,200만 원 총 5번의 이체 한 푼도 빠짐없이요. 민준 씨가 은행에 3천만 원 빚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투자했다는 그 왕 대표, 그 캐피탈, 자동차 렌트 회사인 거 알고 있었어요? 민준은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고함이 멎었다.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장판을 태웠다.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식탁 의자 하나를 빼서 앉았다. 그리고 그들 셋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저는 민준 씨가 우리 돈 5,200만 원뿐만 아니라 민호 씨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투자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은행이 아니죠. 그 플랫폼 지난주에 이미 먹튀했어요. 왕진국은 경찰에 입건됐고요. 그러니 말씀해보세요.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굳은 얼굴에 꽂혔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집으로 쳐들어온다는 게 도대체 누구죠? 슬슬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는 자꾸 헛돌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로 변해 있었다. 지수야, 지수야, 그게 말씀하시라고요? 나는 세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찻상 위에 컵이 튀어올랐다. 흐흑, 민준, 내 30대 중반의 남편은 기어와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통곡했다.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왕 대표라는 사람, 벤틀리를 몰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 그게 미래의 트렌드라고 했어. 내가 안목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돈을 좀 더 벌고 싶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마누라 등골 빼먹는다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어. 그 5,200만 원을 넣었더니 금방 2배가 됐어. 계좌에는 숫자로 다 찍혔다고. 그런데 돈을 빼려면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소비자 대출을 받았어. 민호도 끌어들였고,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플랫폼이 닫혔어. 왕 대표도 잠적했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여보, 그 3천만 원, 은행 돈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는 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그럼 뭔데?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건, 민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사채야.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손에 든 라이터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 짐승 같은 놈 사채를 썼다고 한 달 이자만 500만 원이야. 나는 두피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채. 그래. 시어머니도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개자식 돈만 사기친 게 아니야. 사람을 보내서 빚독초까지 했다고. 그놈들이 지난주에 왔었어. 집으로 쳐들어왔다고. 돈 안 갚으면 민준이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했어.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의 티셔츠 소매가 거쳐 있었다. 그제야 그의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때렸어요? 아니, 내가 아니야. 민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민호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했어. 민호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야. No.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민호, 시동생.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서 저한테 민호가 결혼자금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민호가 집에 없었던 건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그래. 시어머니는 울면서 시인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지수야, 우리가 무서웠어. 네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로 민준이를 버릴까봐. 그 7천만 원은 결혼자금이 아니야. 그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부른 값이야. 원금의 이자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 안 그러면 민준이 손 하나를 잘라가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가짜였다. 결혼 자금도 가짜, 은행 독촉도 가짜였다. 오직 7천만 원의 빚과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마감 시한만이 진짜였다. 나의 1억 원 성과급은 그들에게는 보너스가 아니라 목숨값이었던 것이다. 실후,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준의 울음소리, 그리고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 셋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시아버지의 계략, 시어머니의 억지, 민준의 나약함,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적나라한 구걸로 변해 있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기어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피하자 그녀는 개의치 않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지수야, 이 어미가 빌게.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내가 못난 년이야. 인간도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그래도 네 남편이잖니. 네가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니. 그 1억 원 그냥 내 아들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 7천만 원만 내주면 앞으로 나랑 네 아버님은 고향으로 내려갈게. 평생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 소처럼 일할게. 내가 너한테 절할게. 그녀는 정말로 쿵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민준도 기어와 내 다른 쪽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정말 죽기 싫단 말이야. 빚만 갚으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회사 열심히 다니고 월급 통장도 다 당신한테 맡길게. 다시는 그런 허튼 짓 안 할게.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시아버지도 이 순간 일어서서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수야, 우리 박씨 집안이 너에게 면목이 없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 죄다. 네가 아직 나를 아비로 생각한다면 민준이를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내 뜻에 따르마. 그 돈은 네가 번 돈이니 이 짐승 같은 놈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다.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 등을 보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 이 황당하고도 비참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 내 시부모, 그들은 거짓말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무릎 꿇고 참여하며 나에게 구세주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와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다리를 빼내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금요일 오후 3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닷새가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가 내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지수야, 어디가? 민준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기어왔다. 가지마. 네가 가버리면 난 어떡해. 지수야. 나는 방화문을 열었다. 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혔다. 민준의 울부짖음, 시어머니의 저주, 시아버지의 한숨소리, 모든 것이 그 문 뒤로 격리되었다. 슬리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등 뒤에서는 민준이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강지수,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가면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차단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차가운 눈빛을 한 여자를 보았다. 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물건은 그 5,200만 원이 아니었다. 그 돈은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 내가 되찾으려는 것은 나의 이름, 나의 신용, 나의 인생이었다. 나는 우리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시내로도 가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교회에 있는 한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이 변호사, 내 대학 선배이자 이 도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언니, 도와주세요. 나는 겨우 4글자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사무실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몸이 떨렸다. 천천히 말해. 급할 거 없어. 나는 20분 동안 성과급부터 제주도, 공동계좌부터 사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나는 가방에 있던 은행거래 내역서, 민준의 이체 내역 캡처, 그왕 대표의 잠정 뉴스 기사를 모두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 변호사의 표정은 냉정함에서 심각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박민준 이 사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 처분이잖아.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겠는데. 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재산 보전과 이혼을 하러 왔어요. 그 1억 원은 제 프로젝트 성과급, 제 개인적인 노동소득이에요. 그 돈이 박씨 집안의 그 큰 구덩이와 법적으로 어떠한 공동 책임 관계도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채. 나는 이 변호사를 보았다. 원금 3천만 원의 이자 4천만 원. 저는 이 불법적인 채무가 저의 혼인관계 때문에 저와 엮이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변호사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 실장, 바로 재산분할 협의서 준비해요. 급한 건입니다. 그리고 경제팀 왕 변호사님 좀 연결해 주세요. 자문구할 사건이 있어서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지수야, 잘 생각했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마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야.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럼 박민준 쪽은? 지금 그와 온 가족이 네가 돈 들고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제가 구세주가 되어서 제 모든 걸 팔아서라도 자기네 진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길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내 계획은 다음 주 수요일, 맞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언니, 저 며칠 여기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서류 몇 개를 준비해 줘야 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그 박씨 집안에 진짜 제대로 된 연극 한 편을 보여줄 거예요. 실치, 다음 4일 동안 나는 잠적했다. 시댁에도 우리 집에도 가지 않았다. 나는 유심칩을 바꾸고 보안이 철저한 호텔에 묵었다. 민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전화와 카톡이 눈송이처럼 내 옛 번호로 날아들었지만 나는 하나도 보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이 변호사 팀과 회의를 했다. 우리는 3가지 일을 했다. 첫째, 나는 가정폭력 정신적과 재산의 악의적 처분을 이유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재산보전 신청을 했다. 그 1억 원은 잠시 동결되었지만 그로써 완벽하게 안전해졌다. 둘째, 이 변호사는 그 사채업체의 합법적인 모회사와 접촉했다. 우리는 그 빚 독촉을 하던 폭력배들을 건너뛰고 본사법무팀과 직접 협상했다. 셋째,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을 고소한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자격으로 박민호가 상해를 입은 사건을 신고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늘이 잔뜩 흐린 아침이었다. 나는 시댁으로 가지 않았다. 민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진짜 병문안 온 형님처럼 보였다. 정형외과 병동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악담이 들려왔다. 그 속 시커먼 강지수년,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준아, 너 다시 전화해봐. 받을 때까지 해. 오늘이 마감날이야. 그놈들 정말 온다고.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누렇게 뜬 얼굴을 한 민준까지. 민호는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높이 매달아 놓고 있었다. 너.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민주는 구명줄이라도 본 듯 휠체어에서 털썩 떨어져 내게 기어왔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살려줘. 돈 가져왔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민호의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민호 씨, 다리는 좀 어때요? 민호는 목을 움츠리며 내 눈을 피했다. 강지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네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와? 우리 집안이 다 죽길 바라는 거 아니었어? 돈은? 7천만 원은? 어머니, 나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7천만 원은 없어요. 뭐? 하지만 나는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빚진 원금 3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았어요. 민준과 시부모님은 모두 얼어붙었다. 네, 네가 갚았다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갚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야 할 불법 이자 4천만 원도 면제받게 해줬고요. Now? 정말이야? 민준은 희열에 가득 차 있었다. 정말이에요. 나는 그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상대 회사에서 발급한 채무 완납 증명서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그들과 깨끗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민주는 그 종이를 붙들고 울고 웃었다.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외웠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다. 여보? 민주는 고개를 들어 감격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감사 인사는 아직 일러요. 나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빚은 정리됐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 계산을 할 차례죠. 나는 그 서류를 민준의 앞에 놓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제목이 눈에 밝혔다. 이혼 합의서. 스퍼. 민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이혼? 시어머니의 아미타불도 멈췄다. 그녀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섰다. 이혼? 강지수, 너 무슨 소리야. 네가 방금 내 아들을 살려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를 갖고 논 거야? 그를 살려준 건 그가 훔쳐간 5,200만 원에 대한 빚을 갚은 셈 치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개념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다. 3천만 원으로 그가 훔친 5,200만 원의 빚을 청산한 것이다. 법적으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빚이 없고 그도 내게 빚이 없었다. 그리고 이혼은 나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 생각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이혼 안 해. 민준은 합의서를 미친 듯이 찢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 뭐든지 당신 말만 들을게. 민준 씨 늦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 지금 내 눈에는 그저 비참한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당신이 공동계좌에 돈을 빼돌린 건 배신이고 당신이 사기당한 건 어리석음이에요. 당신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나를 속인 건 냉혈한 짓이고요. 당신이 나더러 1억 원을 가져다 당신의 사채빚을 메우라고 한 건 민준 씨, 그건 내 목숨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혼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안 한다고요? 나는 웃었다. 나는 가방에서 세 번째 물건을 꺼냈다. 서류가 아니었다. 내 핸드폰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오기 전에 옆병실에서 녹음한 것이었다. 형, 나 원망하지 마. 엄마가 시킨 거야. 내 다리만 부러지면 형수가 마음 약해져서 분명히 돈을 내줄 거라고 했어. 그 사람들, 엄마가 돈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야. 형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않으면 그 비상금 통장은 영원히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녹음 재생이 끝나자 병실은 민호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민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내가 때린 게 아니었다. 시아버지였다. 그는 온몸을 떨며 시어머니를 가리켰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웃었다.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웃음이었다. 연기. 대단한 연극이었네. 대단한 고육지개야. 그는 더 이상 합의서를 찢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시조. 내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햇살이 몸에 닿자 조금 따뜻했다. 나는 박씨 집안의 모든 사람을 차단했다.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다 해결됐어. 박민준 씨 서명했고 시댁에서는 살던 집 팔아서 네게 5,200만 원 이체했어. 한 푼도 안 빠지고. 그래요?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시아버지, 그 늙은 여우. 그는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 아들 인생 하반부가 정말 절도죄 전과로 얼룩질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고향으로 내려갔대. 네, 1억 원 성과급은 법원의 보전 조치가 해제됐어. 이 변호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다.
다시 부자가 된 걸 축하해. 오늘 저녁에 한 잔 사. 다음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직행했다. 나와 민준의 5년의 기억이 가득 찬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의 물건들은 이미 이삿짐 센터를 통해 전부 기부 처리했다. 나는 다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여전히 그 호텔, 여전히 그 방. 나는 커튼을 쳤다. 푸른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테라스의 선베드에 누워 지난번과는 다른 음료를 주문했다. 얼음 없는 코코넛 워터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내 상사인 김영철 대표님이었다. 강 본부장. 휴가는 잘 보냈나? 집안일은 다 처리했고? 네, 처리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됐어.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유럽 지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내가 성과급 규모를 좀 봤더니 대략 70만 유로쯤 되더군. 한번 맡아볼 텐가? 나는 웃었다. 나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자료 메일로 보내주세요. RC. 나는 즉시 그 유럽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다. 나는 제주도에서 꼬박 한 달을 머물렀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자격증을 땄다. 나는 차를 한 대 렌트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다. 나는 부모님 통장에 3천만 원을 붙여드렸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아끼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여행도 가시고 젊었을 때 사고 싶었지만 아까워서 못 샀던 것들 다 사세요. 딸 돈 많아요. 나는 남은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해 EMBA 과정에 등록했고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집은 크지 않지만 발코니는 남향이고 아래층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한 여자의 가장 큰 자신감은 결코 결혼이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통장 잔고이고 그녀의 머릿속 지식이며 배신 앞에서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이고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이다. 박씨 집안에 대해서는 민호의 다리는 결국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들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다. 한때 마마보이였던 민주는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 고향에서 작은 일을 구하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다친 동생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결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다툼도 아니다. 경계의 붕괴다. 한 가정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잃고 가족애가 인질극으로 변질되고 효도가 어리석은 복종으로 바뀔 때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된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내가 그 1억 원으로 되찾은 것은 단순히 나의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강지수의 남은 인생의 맑고 자유로운 삶 그 자체였다.